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지난 8일이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해단식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 전원에게 해병대 극기 훈련을 시키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신력 강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대다수는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훈련 방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이 문제 짚어보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연명 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스피스의 날을 맞은 오늘 2부에서는 웰다잉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유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3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지난 월요일 해단식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1년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에 대한 질문들도 나왔는데요. 선수들에 대한 격려와 축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내년 파리올림픽 선전을 다짐하며 국가대표 선수들 전원에게 해병대 극기 훈련을 시키겠다고 공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유도, 레슬링 등 전통적인 효자 종목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말하며 요즘 선수들은 새벽 운동을 안 하려고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장재근 선수촌장은 이번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선수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밤 10시 이후에는 선수촌의 와이파이를 끊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전근대적인 마인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정신력 강화를 위한 스포츠 원로들의 필승 전략, 촌철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쌍팔년도식이다. 제가 이 기사를 좀 열심히 봤더니요. 이 현장에 있던 기자가 설마 농담이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해병대 캠프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되게 엄근진 분위기였고 이거 진짜 할 기세였고 이 체육회장이 본인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아기도 안 맞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좀 뭐 쇄신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게 마지막에 나온 발언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e스포츠도 아시안게임에 같이 종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브레이크 댄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훈련을 전 선수들한테 하겠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종목별 특화 이런 부분은 인식을 하는 건지 와이파이도 좀 선수들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다 무제한 와이파이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민 작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전근대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9세대 노인분들께서 일종의 자아통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인 것 같은데요. 자아통합 과정? 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라떼 와법. 예. 근데 이제 지금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시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니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과거가 옳았다라는 식으로 자꾸 결론이 갑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옛날에 했던 거를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도 있고 이런 결론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아, 그래요? 우리 M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체육계 원로들께서 이 아마 스포츠를
아미 스포츠로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문해력의 군인이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군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스포츠 대회에 나가는 것이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목적은 오롯이 하나죠. 승리.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예. 하지만 스포츠 선수들의 목적은 특히나 아마추어 선수들의 목적은 무조건 승리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과정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원로들께서만 아직 이 시대적 이 정서에 발맞추어 가지 못하고 계시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뭐 해병대 극기 훈련을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저요? 저 이 부분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해병대 버금가는 훈련을 받는다는 전경 출신입니다. 우리 한민 작가님은 예, 저는 뭐 훈련은 편한 데 있었습니다. 혹시 안 받으셔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투 경찰 훈련도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악명이 높았습니다 당시에. 아니 근데 한번 그러면 제가 세 분이 의견이 통일이 됐으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경기력에서 멘탈적 요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멘탈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 이 차원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는 동의를 안 하세요? 동의를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현대 체육은 그런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체계화되고 과학화된 훈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 근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이 멘탈이라고 하는 게 꼭 깡은 아니다. 네. 아니 저희가 한류 스타들이나 이렇게 굉장히 고강도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멘탈 코칭이라고 해가지고 전문가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자신감, 자존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다스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들에게도 그런 뭐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제가 해병대 훈련에 대한 이해가 좀 낮아서 해병대 나온 제 이제 배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다르냐. 배우자께서 해병대로 네.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고무보트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 훈련을 일반 육군과 다르게 받는다는 점. 그게 제일 힘들죠. 그래요. 네. 그래 낙하 훈련 받는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병대는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특화된 훈련 이외에 딱히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훨씬 고강도 훈련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 그래서 이게 그냥 해병대가 상징하는 그 어떤 가치를 차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귀신 잡는 해병, 안 되면 되게 하는 해병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메달건이 예전보다 성과를 못 내서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도 고루하고, 그래서 해병대를 떠올렸다는 것도 정근대적이고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그러니까 멘탈 관리 이것도 물론 멘탈 영역에 들어가긴 하지만 단체 종목 같은 경우는 팀워크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네. 팀워크의 기초가 유대감인데 유대감이란 건 같이 고생을 해봐야 싹 트는 거 아니냐. 네. 혹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방식이야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예. 과거에 이제 대표 선수들 혹은 스포츠 선수들을 향해 가해지던 코치진들의 이런 어떤 폭력 행위들이 당시에는 그래 선수 나가서 큰데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려면 어느 정도 이 폭력은 감수해야지. 이런 정서가 사회적으로도 좀 있었거든요. 그건 네. 아주 옛날 얘기지만 지금은 그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과정에 있어서의 이 도덕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만큼 생각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국내 어떤 인사가 칼럼을 썼는데 그 옹호하는 칼럼을 썼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미국의 코네티컷 대학이라고 있대요. 네. 그 여자 농구팀이 되게 명문이래요. 우승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또 이 그 명장 감독이 때문에.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해병대 훈련을 했대요. 그다음에 베일대라고도 있는데 여기도 네. 베일러 대학. 네. 베일러 대학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여자 농구팀이 또 우승을 여러 번 했는데 역시 또 해병대 극기 훈련을 했대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과학적으로 따지자면은 유의미한 성적의 상승이 있나 이제 검증을 하고 네. 결론을 내야 되는데 한두 개 사례로 그렇게 결론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70년대 대한민국 그 대표 축구팀 이야기라면 항상 투혼을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죠? 투혼. 엄청 그랬죠. 투혼. 네. 그죠? 정신력. 네. 정신무장. 그 좀 다치면
바로 붕대 감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피를 흘리면서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피해 젖은 붕대가 보여야 국민들도 거기에 보고 막 이제 더 열광하면서 응원하게 되고 막.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정신력과 투혼을 강조했던 거는 과거의 얘기인 것이 이제 과거에는 다른 게 없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라든지 훈련 체계라든지 뭐 인프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로 효자 종목이라고 했던 레슬링, 권투 뭐 이런 것도 뭐 장비 이런 거 필요 없이 순전히 깡만으로 정신력만으로 할 수 있었던 종목들인데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시스템과 이제 과학화가 되고 네. 또 선수들이나 이제 뭐 선수들 부모님 또 네. 국민들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과거의 인식이다. 이번 아시안 게임 과정에 있어서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들, 가장 많은 국민들이 좀 열광했고 뿌듯하게 바라봤던 장면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면 어느 정도 해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이 그 메달을 딴, 그 당시 동메달을 딴 우리나라 선수들이 남녀 복식조 두 팀이었거든요. 근데 시상대 위에서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의 옷 매무새를 좀 고쳐주기도 하고 자유롭게 얼굴에다가 하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밝게 웃으면서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축제 자체를 즐기는 모습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굉장히 열광했고 가장 놀랐던 거는 1등, 2등 금메달, 은메달을 수상한 중국 선수들 그리고 중국 국민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선수들은 저렇게 경직돼 있느냐? 금메달 따고도 왜 웃지 못하느냐? 대한민국 선수들처럼 좀 자유롭게 저렇게 즐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안 되냐?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게 그 많이 좀 회자가 되면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스포츠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래요. 뭔가 이렇게 막 그 권위적인 이 시스템 안에서 기계처럼 훈련해가지고 메달을 따는 것보다 그 안에서 즐기고 자기 꿈을 실현하고 그 안에서 높은 순위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에 국민들은 더 열광하거든요. 그만큼 인식은 발전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 체육계 원로들께서는 따라가지 못하시는지. M장이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세대 어떤 그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은 죽어도 금메달을 따야 된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즐기는 거. 네. 참가에 정말 의의를 두고 말 그대로 즐기는 모습. 우리가 이제 영상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봤는데 이분들이 지금 해병대 극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은 멘탈을 강화해서 경기력을 올려서 메달 따야 된다. 이 지금 무조건 순위권 안에 1등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모 구단의 어떤 그 투수가 한 명 있는데 이 선수는 그 심리학책을 그렇게 많이 본대요. 본인이 그냥 알아서. 네. 해병대 극기훈련 갔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네요. 저도 한 책에서 본 구절인데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가 너무 잘 못하는 거예요. 성적도 안 나오고. 근데 어느 순간 굉장히 큰 성적을 내서 그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100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고 태양도 지고 아무도 없는 차가운 세계가 남아있을 때 누가 내 경기를 그렇게 신경을 쓸 것인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니까 경기력이 향상했다. 이런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그 요즘 그런 아직도 좀 남아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들어오면 연수를 하고 연수 중에 이제 해병대 캠프에 보내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묘지 보내는 회사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이 문화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도 있다는 게 약간 놀랍고. 전반적으로 그 정신력을 강조하는 문화가 계속 사회 전반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그 대학원 때도 저희 옆에 전공에서 지도 교수님이 해병대 캠프를 보냈습니다. 대학원생들을. 대학원생들을요? 네. 인문대 전공자분들을요. 저희 이제 학교 이름은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학원생을 해병대 캠프 보냈다는데 또 처음 들어보네.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항상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이제 극기 훈련 캠프를 항상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가서 일단 들어가면 조교 선생님들이 막 굴리세요. PT 초등학생이 뭘 얼마나 극기를 해야 된다고 PT 체조 1번부터 10번까지 그때 다 배우거든요.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윽박 지르시고 조교 선생님들이. 군대 같이. 네. 그게 당연시 여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거기 극기 훈련이라서 극기. 극기를 강조하는 문화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단체 생활, 조직.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고를 나왔는데도 그 네. 군대처럼 구령 마치고 딱 그 인원 파악하고 이런 걸 시켰었어요. 제가 그때 반장인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네. 왜 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엄청 두둑을 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아직도 좀 남아 있다. 왜냐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예 대놓고 광고에 기업 이미지 광고가 1등만 기억합니다. 2등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달 탐사에 첫 발을 내딘 닐 암스트롱을 기억하지 두 번째 발을 내디딘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세뇌가 됐었거든요. 같은 금메달 1등을 성취하더라도 뭔가 짠한 스토리가 있어야 더 감동이 배가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이를테면 저는 우상혁 선수가 떠오르는데 높이뛰기에서 금메달 따진 못했어요. 근데 못한 게 아니라 정말 큰 성과 은메달을 딴 거죠. 그리고 굉장히 기쁘게 경기에 임하고 이런 거에 더 박수치고 환호하고 응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메달 수가 금메달은 몇 개고 과거에는 2위를 했는데 3위를 하고 근데 물론 대한체육회에서 이 메달 수에 따라서 지원 같은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라고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하더라고요. 있을 겁니다, 현실적인 아마. 문제는. 근데 이게 과연 해결책인지는 좀 네. 물음표가 많이 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모든 종목 선수들이 해병대 캠프보다 더 힘든 훈련을 아마 선수촌에서 소화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해병대 캠프라는 말이 주는 거부감 때문에 왜 선수들을 해병대 캠프에 보내야 돼? 이런 생각, 이런 이질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문제를 삼고 거부감을 갖는 것이지 실제 훈련량이나 훈련의 이 정도는 아마 해병대 캠프 못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일상 이제 기업으로 돌아와서 극기 훈련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거기서 기업이 극기를 강조한다는 거죠. 예. 인내력을 요구하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그 기업 내부에서 어떤 부당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제어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 과잉 해석입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극기라는 게 그 일제 어떤 잔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머리띠 그 전체주의 시절에 그 일본에서 강조했던 표어가 멸사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멸사봉공이 있었죠. 예, 사적인 거를 죽이고 공적인 거에 이제 봉사하라는 뜻인데 전체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거를 억누르고 그래서 극기라는 게 자기를 억누르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 목표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체육회나 뭐 전체 이런 기업이라든지 사회 전체적으로 뭐 노동 시간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그 지금 출산율이 낮고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하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아도 뭐 출산휴가도 자유롭게 못 쓰게 하고 네. 야근을 해야 되고 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는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요즘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대 공무원들도 그렇고 신세대 그 직장인들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그 3D 업종을 기피한다는 그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고 네. 회사에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못 견딘다. 네. 뭐 야근도 못 견디고 상사의 조그만 무리한 지시도 못 견디고 그걸 제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러고 반문한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기사에 깔려 있는 것은 요즘 애들은 좀 약간 너무 나약하다. 옛날 개념으로 뭔가 기가 빠져 있다. 네. 이런 것들을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시각을 깔고 네. 그러니까 기 좀 넣어줘야 된다. 그죠? 기 좀 넣어주려면 극기 훈련을 좀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저는 극기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나를 이긴다가 아니라 나를 지운다 같거든요. 나를 지우고 전체가 원하는 모습에 맞춘다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시스템에 어울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선 나를 지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극기가 필요해서 그 도구적으로 사용됐던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회사 내에서 내가 나를 이기고 윗분들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돼서 나는 최대한 끝까지 올라가 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면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요즘은 개인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선택이 중요시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난 있는 그대로 나를 그냥 받아들이고 나는 그냥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으니까 그냥 나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하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극기 다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저도 네. 헬스장 가면 러닝머신에서 뛰어요. 네. 뛰다 보면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죠. 네. 딱 그러면 이제 그 걷기 모드로 바꾸고 싶은데 네. 100m만 더. 네. 극기. 200m만 더 해서 달성되면 그렇게 뿌듯함. 네.
이게 국기지 뭐 그렇죠. 국기가 별건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어젯밤 11시 라면과 싸워 이겼습니다. 와, 안 드셨군요. 아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요. 예. 끼. 야 맞으면 냄비에 물 넣어가지고 그것도 대단한 불까지 켰었거든요. 오, 대단하시네. 아 그런데 이겨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껐어요. 이게 극기죠. 그렇죠. 급기는 개인에 그냥 맡기면 되는 거죠. 네. 개인의 영역에 맡기면 되는 그 기준도 다르고요. 정도도 다릅니다. 개인마다. 예, 나사가 풀렸다든지 뭐 기가 빠졌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화제가 되는 것이 어떤 조직에서 지금 어떤 결정권을 내릴 분들이 이런 그렇지. 방향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갈등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그 통솔하는 입장에서는 일사불란함을 원할 거예요. 네. 그래야 관리가 쉬우니까. 네. 그렇죠. 이 회장님 과거에도 이런 권위적인 모습으로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박태환 선수가 메달 획득 후에 어렵게 좀 딴 메달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멘탈적으로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이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받았던 상금을 협회에서 뺏어가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그런 적 있어요. 있었나요? 그때 이 회장님이셨거든요. 대한 수영연맹 회장이실 때. 그것도 굉장히 권위적인 태도잖아요. 그러네요. 메달 딴 것만으로도 이미 할 일을 다 했는데 이후 행사 참석 안 했다고. 그 받은 상금을 뺏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이제 다시 스포츠로만 한정한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메달에 못 메다는 스포츠 할 이유가 맞습니다. 뭐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전두환 정권 때 하면서 어떤 뭐 이제 국위 선양이니 하면서 뭐 스포츠 메달 수가 결국은 어떤 뭐 이제 국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호도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단계 넘어섰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럼 좀 즐겨도 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진국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이유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로 가고 있다, 선진국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즐기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프로 야구단을 되게 이제 좋아하지만 성적은 바닥권이거든요. 아니 그것만 들었는데도 어느 팀인지 알겠네요. 약간 쓰리긴 하지만 즐기잖아요. 네. 뭐 그럼 된 거지. 뭘 더 바라겠어요, 거기서. 즐기는 스포츠가 진짜 스포츠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부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병원에서 죽지 말아야지. 그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 의식은 없고 그냥 호스를 낀 채로 그냥 통증이 있으면 소리만 지를 뿐이지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이제 덤프트럭에 깔린 것처럼 그런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명식 씨는 4년 전 피부과 진료를 받다 척수염 환자가 됐습니다. 여러 차례 극단적 생각을 이겨내고 조력 사망을 위해 스위스 단체 4곳에 가입했지만 영어로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이 씨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꼭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성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죽음의 존엄성까지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은 논의가 멈춰 있습니다. 네,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이 바로 호스피스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좀 골라봤는데요. 웰다잉, 좋은 죽음. 뭐 이 정도로 아마 이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세 분이 생각하는 웰다잉은 어떤 걸까요? 저는 제가 40대 중반이 지나니까 예전 정말 20대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에 대해서 점차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정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사고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아이가 내 손을 잡아주는 상태에서 좀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족이 보는 상황에서 내가 남긴 생명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게 내가 꿈꾸는 가장 좋은 죽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M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부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너무 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한민 작가님. 저도 이제 죽기 전날까지 제 생활을 하다가 똑같이 이제 여기까지구나라는 감이 와서 네.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날 잠들어서 깨지 않는 네.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이 뭐냐? 가족 지인에게 부담 주지 않는 죽음 90.6% 나왔다고 하고요. 신체 정신적 고통이 없는 죽음 90.5% 나왔다고 그러고 임종 전후 스스로 상황을 정리하는 죽음 89.0% 나왔다고 합니다. 뭐 지금 세 분의 답변과 이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이런 것인데, 근데 참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본다면 쉽지도 않은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웰다잉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보다는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하는 경우가 70% 이상이다. 굉장히 많죠. 예, 이런 좀 통계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연명 의료를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건 이른바 존엄사법이라고 해서 연명치료, 그러니까 내가 이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의료기기 등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생명이 연장되는 그 상황을 내 의지에 따라서 중단하겠다는 정도로만 허용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그런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8월 말 기준이니까 비교적 최근 통계인데 여기에 사인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존엄사를 하겠다, 연명의료를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한 분들이 20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어서 이제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적극적 안락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 죽음까지도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이 허용하고 있는 방식도 우리가 이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명의료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치료의 가능성인데 치료를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상 어떤 예를 들어서 산소호흡기나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생명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데 어떤 그런 기구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는 것이지 이게 뭐 그 이상의 어찌 본다면 존엄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약에 한다면 내가 존엄하게 죽고 싶다. 라고 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고 사실 연명의료하고는 또 개념이 좀 다르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저자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그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어떤 그 생환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근데 또 결국은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해요. 제발트? 근데 이제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쓴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은 자살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자유죽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유죽음. 내가 자유롭게 나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 그래서 그건 자유죽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찌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엄사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 개념이 더 가까운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연명 치료를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 이걸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말씀 주신 자유죽음이라고까지 하기 위한 법안의 이름이 지금 조력존엄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엄사를 채택하는데 조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건 좀 수동적이죠. 내가 그 상황에 놓였는데 더는 지속하는 치료 정도는 하지 않을게. 그러면 이제 죽음에 자연스럽게 이르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 법의 계기가 됐던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했을 때도 그 할머니 연명치료 장치 다 제거해도 상당 기간은 또 이렇게 사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력존엄사법은 자신이 아예 이제 시간까지도 저울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가족들이 보는 상황에서 사망을 선택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15명 이내 의료인 그리고 윤리심리 전문가 등이 이걸 평가를 하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 상황에 놓이거나 아니면 말기암 환자여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자신이 선택한 것인지 정확해야 된다. 이게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결정이라는 걸 제3자가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이 조력 존엄사를 이분이 선택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또 한번 체크를 하는 등 여러 이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바로 내가 그럼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는 아니고요. 조력 존엄사 대상자로 선별이 되더라도 한 달의 말미를 갖고 그 후에 하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여기 최근에도 공청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가장 큰 논의는 이게 자기 뜻이다.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진짜일까? 왜냐하면 현재 의료 시스템 상에서 상당히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가족한테 전가될까 봐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런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의료 체계, 건강보험 체계 정비부터 선행돼야 된다라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주제에 시작을 하면서 연명 의료를 거부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200만에 육박한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현상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많이 되고 네. 평균 연령이 이제 거의 90세 이상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이 늘어난 게 사실이죠.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70 조금 넘으셨는데 이제 연명 치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척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명 치료 상황에서 계속 연명 치료를 선택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제 당신은 이제 그런 걸 거부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작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의사를 밝힌 본인이잖아요. 네네네. 본인의 경우고. 근데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어갖고 이제 가족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머뭇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심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저희 친척 진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계신 거를 보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걸 의식도 없고 막 그런데도 그렇지만 살아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연명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제 우리 아버지를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포기로 이제 자꾸 이해합니다. 이 죽음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곧 산자에 대한 존중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하게 이 첨예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절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연명 의료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냥 뭐 환자와 가족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먼저 이거는 연명 치료를 거부해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이 사망 과정에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가족들은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데 의사들이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족들이 계속 더 연명 치료를 하길 바라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잣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데 의학계에서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의사들의 판단도 조력 사망이라고 했을 때 조력자가 돼야 되는 의사들이 가져야 되는 도덕적 책임감 같은 것들도 문제시 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부분 의학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유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망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산소 호흡기를 처음부터 안 하는 것과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거치셨죠. 했다가 김할머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김할머니 같은 경우는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다가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걸 뗀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의료진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는데 그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떼줘야 하는 의료진의 이 도덕적 책임감 같은 것들도 아예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명치료 유보와 중단에도 현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이런 이야기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환자 본인도 그렇고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죽음을 거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사실. 그것이 죽음을 잘 입 밖으로 꺼내지 않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건 문화이기 때문에 뭐 옳다 그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만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어떤 능동적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환경. 조성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동이 생기고 하는 것도 결국 이런 부분이고 사실은
연명 치료를 중단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이전에 사실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 스웨덴에 굉장히 잘 나가던 기업에서도 막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태국의 승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나중에 다시 이제 환속해서 루게릭병으로 사망을 했는데 아버지가 존엄사를 채택합니다. 이제 스웨덴에서도 그 부분이 허용되진 않나 봐요. 그래서 스위스로 가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상당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예.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깔고 가족들과 돌아가면서 약간 농담 섞인 안부를 주고받고 결국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면서 그 공간은 가족들만 있으니까요.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이제 죽음을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맞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선택을 가족분들이 존중하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건데 네. 그런 죽음이 과연 나쁜 죽음이라고 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또 비용은 많이 들기도 하고 아까 사례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막 영문으로 엄청 많아서 사실 딱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별로 없는 게 지금 여건이 너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국내에서. 네. 호스피스 병동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간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간병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환자 수는 상당히 낮고요. 비용을 온전히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존엄하고 고귀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여건 환경 자체가 굉장히 그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웰다잉.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을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지만 그게 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여건이 필요하죠. 그 여건 가운데 하나가 돌봄이잖아요. 환자 돌봄. 네. 근데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경제력이 있어야만이 그게 또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고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경제력에 따라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경제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것 또한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예, 죽음에 돈이 없어서 몰리게 됐고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죽음을 선택한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노인분들 여론조사했을 때도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죽음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원한다고 말씀 주시잖아요. 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건 내가 몸을 자유롭게 못 움직여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치료비 그리고 수술비 이런 게 상당히 우리나라가 의료체계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 정비 없이 죽음만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도입을 하면 이게 과연 자유로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겠느냐 이런 물음표가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주변 없을 것 환경에 같습니다.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크게 뉴스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이제 독박 간병을 하던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연이 알려지고 나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좋은 죽음이니 이런 얘기는 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좀 열어보고 싶은 게 결국은 어떤 그 내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 죽음은 선택 사항으로 놓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자유 죽음이라는 개념도 거기서 그러니까 비롯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연결이 되면 존엄사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거의 왜 그러는 걸까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종교하고 관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낙태도 금지를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종교와 생명에 대한 인식은 이제 문화적인 내용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일수록 그 사람들의 인구수가 상당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자기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 버리면은 사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인적 관리 차원, 인적 자원 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회적으로는. 종교적 영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자율적으로 내가 다룰 수 있는 나에게 오로지 귀속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종교가 개입
되면 이거는 신이 주신 절대자가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태아의 경우에도 그거를 자발적으로 뭐 낙태 등을 선택하면 안 되고 죽음도 이게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저버리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건 대단히 종교적으로 또 죄악시되는 그런 또 뭘까요? 문화적인 맥락이 있어서 이게 좀 되게 다층적인 이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한민 작가가 말씀하신 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자유롭게 어떤 자기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놔둬버리면 인적 자원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큰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발상을 확장하려면 저출산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이야기하는 게 저출산이 계속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인적 자원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여기서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도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 자유롭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최소한 현대 의료 기술의 기초에서 볼 때 더 이상 어떤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결국 더 이상의 치료가 연명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나마 그러니까 최대치로 확장을 해서 해석한다면 공통분모, 그러니까 공감대는 이 정도까지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법에 규정된 정말 이 극한의 상황에 신체적으로 처했을 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기 환자 내지는 고통이 정말 극심한 경우라는데 이게 상당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카테고리로 해서 환자가 그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을 정확히 할 것인지도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지인의 아버님이 좀 꽤 된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그 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 순간에 암 치료를 거부를 하고 그 그림 그리는 도구를 들고 섬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얼마 안 남은 여생인데 내가 평소 하고 싶었고 좋아했던 거 하다가 죽겠다. 하고 섬에 들어가서 그림 그리다가 돌아가셨대요. 일체의 치료 그러니까 다음 진통제만 받아가지고 꽤 오래 사셨대요. 그리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선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그냥 어떤 육체적 어떤 그 생명 상태 유지되는 것의 의미라면 나는 그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내가 거부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인정해 들어갈 수 있느냐. 요것들이 좀 결국은 최소한으로 좁혀서 나올 수 있는 쟁점 아니겠는가. 출산이라는 것도 이제 과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개인의 영역으로 왔듯이 죽음이라는 것도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개인의 이런 선택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본인이 한 선택과 또 주변의 가족들의 바람과 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예로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뭐 좀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에 응급실 모시고 가겠다고 하니까 극구 부인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응급실 가면 돈 많이 나온다고. 돈 많이 나오시죠. 노인분들이 그러시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달려가가지고 또 가자고 하니까 또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날 담낭에 뭐 염증이 있으셔가지고 또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수술실과 병실도 완전 자본주의입니다. 가격 조균표가 쫙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계속 그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근데 또 가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아마 이런 것가 있을 거예요. 요즘은 효도 상품 중에 하나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와서 최상급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게 하는 것. 이게 효도 상품 중에 하나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가실 땐 가시더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게 다 한 다음에 보내드려야 죄스러움이 없다. 라는 사고. 어떠한 치료도 소용없이 임종 과정에 있다라는 판단을 의사가 내려야 되는데 그 판단도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웰다잉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좋은. 그러면 좋고 나쁜 것의 판단 주체가 저는 의사여도 안 되고 가족이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사자. 그렇죠. 결국은 당사자의 어떤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료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그건 말려야 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건 어쨌든 삶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거를 제3자, 그게 아무리 가족이어도 아주 탁월한 의료진이어도 선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내 삶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지는 온전히 그 사람의 뜻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약간 무거운 주제였는데 그럼에도 함과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조금씩 확산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웰다잉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